변상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그 부동산 정책에 좀 다들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조만간 내놓을 거라고 지금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 얘기가 나오는 게 도심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그 청문회나 아니면 뭐 LH 사장일 때 얘기했던 인터뷰들 가지고 아직은 추정하는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이 신임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 땅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네. 대신에 용적률이 낮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적률이라는 건 땅 면적 대비 뭐 몇 배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용적률이 200%면은 100평에다가 건물을 200평 어치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50평짜리 4층을 짓거나 예. 뭐 이렇게 짓는 건데, 이게 지금 장관의 이야기로는 이제 160% 정도라고 합니다. 서울에.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아파트의 용적률이 한 230%에서 25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한 80% 90% 정도가 여력이 있는데 예. 땅 면적에. 근데 그게 그냥 잠들어 있는 거니까 예. 이거를 개발을 하자. 특히 250%가 아니라 뭐 300%, 400%뭐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좀 고밀화를 하면 예. 땅 면적은 그대로지만 건물을 더 높게 짓거나 크게 지을 수 있으니까 좀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인데, 거기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하고 다른 분들도 대다수 뭐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땅이 없는데 결국에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물을 높게 짓거나 뭐 더 크게 짓거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게 문제인 거죠.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네. 뭐냐면 조건이 네.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가 뭔가 용적률을 조금 더 개선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같은 면적에서 더 크게 짓게 되니까 예. 토지주 입장에서는 네.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원래는 2층 지을 수 있는 걸 4층을 짓게 해주면 예. 뭐 건축비는 들겠지만 예. 거기에 뭐 전세나 분양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월세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예. 이득이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그 이득의 일부를 정부한테 좀 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공공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예. 그런데 정부에서 약간 좀 간과하고 있다거나 뭐 약간 조금 이 부분을 왜 얘기를 안 할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역세권이라는 거는 사업성이 엄청 좋은 곳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지금도 예. 엄청 예. 좋은 곳이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역세권이 이렇게 개발하기 너무 좋은 자리들인데 왜 빌라가 있고 왜 낡은 단독주택들이 있고 왜 저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을까? 그러게요, 진짜. 민간에서 저기가 사업성이 정말 좋으면 진작에 개발들을 막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물론 규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 정말 수많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주들,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다 개개인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거 있는데 예. 뭐 제가 예전에 뭐 그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있는데 18세대의 오래된 빌라였어요. 예. 근데 이게 역세권에 있었습니다. 아. 네. 아주 역세권. 그러니까 한 도보로 한 1분 정도 거리. 초역세권이네요. 초역세권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40년 된 빌라인데 그게 이제 개발을 하자고 3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30년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역세권이고 주변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 18명인데도 불구하고 네. 각자가 다 의견이 다릅니다. 네. 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하냐? 뭐 더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뭐 예. 합쳐서 크게 짓자. 뭐 아니다 지금이라도 하자.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또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좀 드시니까 예. 또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이나 증여로 또 젊은 세대한테 또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젊으니까 네. 좀 더 기다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어떤 규제도 없고 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도 이게 의견 합치가 잘 안 되는데 네. 이제 1년 정도 남은 이제 국토부 장관 임기에서 예. 뭐 다음 정권에서 연장되실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서 어떤 그런 의견을 합치해서 공급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하더라도 예. 아까 제가 양배추당 뭐 상추 이 얘기를 했지만 네. 예. 국민이 원하는 건 상추니까 네.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그렇죠.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걸 공급한다고 해서 3, 4인 가구들이 만족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네. 갖다 원하니까. 그럼 아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몇백 세대, 뭐 1000세대 이렇게 네. 하려면 예.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뭐 수십 채를 통합해서 아, 정비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견을 모으는 게 네. 1, 2년 만에 될 것이냐. 그걸 모아서 또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고 입주까지는 뭐 된다고 해도 당장 된다고 해도 뭐 6, 7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아. 그러면 이게 단기 공급책은 아닌 거죠. 네. 뭐 장기적인 뭐 정책 플랜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지금 최 장관의 이제 역세권 개발 그 계획에 보면은 또 구체적인 계획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개발 이익을 국가가 좀 환수하겠다 이 부분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워낙 뭐 상가 다르고 주택 다르고 또 뭐 빌라 다르고 그래서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이익도 뭐 상당 부분을 이제 국가가 환수하게 되면 과연 이게 사업의 추진력이 생길까 하는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 상태도 사실 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지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인센티브를 줘도 할까 말까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 그 인센티브에서 또 일부 네. 그리고 뭐 청문회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거의 절반 수준, 네. 인센티브의 절반 수준은 뭐 이렇게 환수한다. 환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면은 가뜩이나 원래 의견 통합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인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이제 거기에 동의를 그렇죠. 예. 일사불란하게 네. 하긴 좀 어렵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예상을 하시는 기본적으로 역세권들은 거예요. 예. 뭐 오래된 단독주택이든 빌라든 네. 임대나 이런 수요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어떤 부동산이 조금 뭐 가치 대비 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로도 뭐 운영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수익이 나고 있네. 수익도 나고 뭐 다 있습니다. 하는데 네, 네. 급하진 않으신 분들이거든요. 아. 보통 마음이 막 조급하고 그런 분들이 네. 아니어서 이게 쉽게 될까? 아. 예. 그냥 인센티브를 줘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환수까지 가면은 단기간에 어떻게 통합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또 변 장관은 또 새로운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이제 말씀하는 게 토지 임대부 주택 예. 그리고 환매 조건부 주택 이걸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우선 그 의미가 뭔지 한 분부터 설명해 주면서 이야기 이어가시죠. 토지 임대부 주택부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땅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은 땅 위에 건축을 해가지고 이게 집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땅과 건물은 이제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네. 예. 땅은 국가 소유고 예. 그 국가 소유 땅 위에다가 주택을 지을 테니까 네. 주택은 분양할게 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이지만 사실 땅은 내 땅은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도 이제 중국 특파원을 했는데 네. 중국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음. 거기에 들어있는 이제 건물만 개인이 네. 이제 70년 정도 이제 임대를 임대 할 수 빌리는 거죠. 네, 빌리게 네.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40년이고 예. 추가적으로 4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가지고 최대 80년으로 80년. 네.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는 집이 내 거라기보다는 예. 집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용권. 예. 왜냐면은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는데 네. 건물은 감가상각이 낡아지죠. 됩니다. 건물은 낡아지고 보수비가 들고 너무 상태가 심각해지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토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한테 예. 감가상각이 있는 거는 분양을 한다는 거고 감가상각이 없고 이제 시세가 상승하죠. 토지 가격은 보통 예. 상승하니까 토지 가격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대를 받아요. 예.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분양받는 분 입장에서는 예. 건물의 사용료는 내는데 네. 토지 임대료도 계속 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전세나 월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쭉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전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하게 되죠. 왜냐면 이게 감가상각이 계속 되니까. 아. 예. 이게 가치가 상승하는 재화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예. 땅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의 가치는 남의 거고 예. 내 거는 이제 낡아지는 건물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시행령이 통과가 됐는데 예. 올해 하반기부터죠. 그러니까 21년 6월 이후에 토지 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으면 예. 매각 시에 네. 시장에 파는 게 아니고 LH한테 네. 은행 이자 정도만 받고 매각을 강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감가상각이 계속 일어나는 이 주택인데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세가 상승하면 네. 뭐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시세가 올라가도 원래 내가 분양한 가격에 이자만 쳐서 LH한테 팔아야 돼요. 그것도 환매 조건부가 되는 거죠, 그게. 일종. 그렇죠. 이게 토지 임대부 플러스 환매 조건부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세 개념이 되는 거죠. 네. 내가 3억에 분양받은 집이 예. 시세가 10억이 되더라도 난 3억에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려고 해도 예. 토지주는 국가니까 네. 건물주들이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건 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니까. 예. 결국에 재건축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건축비를 또 다 건물주들이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일반 분양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네. 뭐 일부 보상을 받지만 재건축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시세 차익 자체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에 네. 이걸 분양받는 게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되죠. 그러네요. 은행 이자 정도만 받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환매 조건부도 뭐 비슷한 건데 예. 이거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분양은 하는데 아. 좀 시세 대비 좀 싸게 분양을 하고 나중에 만약에 환매를 하게 되면은 뭐 정부와 뭐 그 분양자 간에 일정 비율을 나눠 가지고 그 뭐죠 양도 소득을 좀 같이 배분해서 갖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가를 좀 싸게 분양할 테니까 네. 예. 대신에 나중에 시세대로 팔아서 너가 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정부와 좀 일정 부분 나눠서 갖자.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환수하겠다. 네,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양도소득세는 또 추가로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양도소득세가 하나 더 붙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환매 조건부도 시세 차익이라는 부분을 또 제한을 두는 거니까 예. 이걸 또 분양받으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시작은 되게 싸게 분양받으니까 좋긴 한데 예. 나중에 만약에 팔려고 하면은 양도 차익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거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때 격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네. 이걸 좀 고민을 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군포에서 시범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2007년에 한번 했었는데 이런 사업이요. 이게 그때는 반값 아파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랬죠. 예. 예. 그래서 분양가의 한 절반 정도로 예. 분양을 할 테니까 환매를 나중에 해라. 네. 정부한테. 예. 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분양을 딱 하니까 시세 대비 90%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득인 상태로 이거를 받았는데 환매 조건부죠. 예. 그럼 나중에 팔게 되면은 시세 차익의 거의 뭐 절반 정도를 정부한테 내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걸 분양받는 게 맞나? 해서 그때 90%가 미분양이 났어요. 네. 0.1대 1. 예.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 LH에서 이거 안 되겠다. 사업이 안 되겠다 해서 일반 분양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서 바로 다 분양이 완판이 됐거든요. 그때 2억 5천에 분양한 게 지금 5억 정도 갑니다. 네. 두 배가 됐네. 근데 그걸 만약에 환매 조건부로 그걸 분양을 했으면은? 받았었다면 2억 5천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부한테 별도로 또 내야 되니까 예. 이게 아마 그게 될 것이냐 쉽지 않죠. 또 하나 이제 그 나온 게 지분 적립형 아파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어떤 제목은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지분 적립형이라는 건 뭐냐면 25%의 지분을 먼저 소유를 하고 예. 75%는 정부의 소유로 시작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5에서 10%씩 지분을 계속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 30년이 지나면 100%의 지분을 다 개인이 개인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결국은 그런- 자기 집이 되는 거네요. 그런 시스템인데 예, 예, 일정 부분 그냥 이게 간단히 들으면 괜찮은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네. 저도 봐요. 왜냐면 집값의 25%만 내면은 예.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좋아 그런데 보이는데.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75%의 지분이 정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아. 정부에게 임대료를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면은 75%의 대출을 받아서 예. 집을 다 삽니다. 예. 그 다음에 75%치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잖아요. 네. 이자를 내야죠. 그 주체가 은행에서 정부로 바뀌는 거죠. 네. 그리고
5년, 10년 계속 이제 원금을 갚아 나가면 예. 이 은행의 대출을 다 갚으면 결국 소유권이 내 거가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똑같은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는 거를 정부한테 낸다는 아. 개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 취지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 지분이 원래 100%로 개인한테 주고 은행 이자를 갚으라고 하면 이 개인이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을 온전히 개인이 다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런데 이렇게 지분을 25%대 75%로 정부와 개인이 나눠 갖게 되면은 네. 만약에 이 개인이 집을 팔 경우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75%는 정부 것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정부는 임대료도 받을 수가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책 모두가 개인이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이것 때문에 투기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예. 막 수요가 막 과수요가 모이니까 이걸 막겠다라는 취지로 가는 거고 이 지분 적립형도 30년간 전매 제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30년간. 그러니까 그 전에 팔게 되면은 예. 또 LH한테 예. 매각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중간에 뭐 팔게 되면 뭐 또 기준 가격 아직은 좀 불확실한데 어떤 기준 가격을 정해서 시세 대비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된다든지 또 제한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30년 동안 지분을 100% 모을 때까지 초장기로 거주할 사람들만 또 이걸 분양을 받아라. 네. 뭐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일 것 같아서 아니 그런데 30년을 거주하면 그럼 본인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겨서 여기를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라는 건 매각을 못하게 하는 거고 매각을, 뭐 임대는 아, 가능할 수 임대는 있을 것 가능한 같기도 한데 그건 이제 정책을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분이 25%대 75%를 정부 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 매각을 한다고 해도 예. 사실 시세 차익은 거의 예. 없는 수준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은행 이자 내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정부의 집에 임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지가 네. 다. 공급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임대죠. 임대 정책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토지 임대부주택, 화매조건부주택 그리고 지분적립형 이게 다 아파트. 보니까 말씀대로 어떤 장기 전세 비슷한 개념이고 그렇죠. 즉 시세 차익 누리지 말고 네. 사용권만 누리라 네. 그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어떤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장기 전세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는 동안에 주거 안정성은 유지되겠지만은 이제 상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느낌이 전세를 살게 되면 무주택자니까 또 다른 뭐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는 유주택자니까 그런 기회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무주택자로서 갖는 어떤 혜택이나 뭐 그런 부분을 다 이제 못 가지니까 상대적으로 더욱더 좀 뭐랄까 뭐 표현을 하자면 손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아마 여기에 이제 청약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가능해요?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은 그러니까. 맞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무주택자 대비해서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더 큰 문제는 이거죠. 뭐냐면 이걸 이제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아, 3기 신도시 전체요? 아니면 일부? 일부? 상당 부분일 상당 것 같은데 부분? 그게 어떤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책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예. 이게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하남 교산 신도시라고 하면 하남시 바로 옆에 있는 신도시입니다. 네. 예. 근데 여기에 토지 임대부나 뭐 환매 조건부나 지분 적립형이 들어가면은 예. 우리는 시세 차익이 제한되는 단지들이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걸어만 가면 저기는 시세 차익이 막 있는 동네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저기는 뭐 100% 소유권을 다 갖고 있는 동네고. 예. 그러면 우리는 뭔가 시세가 저쪽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단지들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없는 단지니까. 그렇죠. 예. 이건 뭐 매각을 할 수도 없는 상태고. 예. 근데 여기서 평생을 살면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 살다가 나도 뭐 서울로 들어간다거나 조금 더 좋은 동네로 간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바뀌어서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텐데 그렇죠. 이게 모두가 시세 차익이 없는 나라라면은 오히려 공평할 수 있는데 소수는 시세 차익이 없고 예. 대다수는 시세 차익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래 살지 않으면 나중에 예. 옮길 경우에는 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겠네요. 이 자산 격차를 메꾸려면은 내가 여기서 양도 차익을 얻은 걸 가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여기서 대다수가 환수가 돼 버리면은 예. 이거를 과연 분양받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될 것이고 예. 이게 정말 3기 신도시 쪽에 막 대규모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무주택 지금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심각한 고민을 할 거고 청약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쓰는 나라가 없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전국이 다 뭐 토지는 국가 거고 예. 사용권만 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공평한 제도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 기존의 도시들은 다 시세 차익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고 하면은 그러네요. 이게 상대평가적으로 너무 밀리는 거니까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으시겠죠? 일단 그 공급 대책의 가장 핵심이 이제 3기 신도시인데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빠르면 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시행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실제로 3기 신도시에서 그 입주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를 할 수 있을 시기가 언젠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쪽에 또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에 있었고 이제 토목직이었는데 예. 뭐 택지 조성 뭐 이런 것들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보통은 정부의 계획 대비 좀 예. 늦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뭐 일부러 늦춘다기보다는 가장 첫 단계가 이제 보상 단계에서 보통 많이 막혀요. 토지 보상. 네. 예. 그러니까 토지가 국가 거면 예. 그냥 바로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아, 예. 거기에 다 토지주들 이제 국민들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유주들이 이 가격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뭐 예. 금방 이제 보상 절차가 통과가 되겠지만 그게 또 쉽지 않거든요. 네. 보통 대부분 원하는 가격 대비 더 낮게 보상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예. 과거에도 뭐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할 때 항상 뭐 다 막 플랜카드 걸리고 막 시위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아, 지금도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도 있어요? 있죠. 다 막 지금 뭐 언론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지금도 다 막 시위도 하고 계시고 예.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문화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TX-A가 예. 전면 중단됐습니다. 공사가.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사하는 지역에서 예. 문화재가 대량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무기한 우선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문화재가 나오는 순간 그렇죠. 이거는 뭐 문화재 법에 의해서 예. 이 발굴 작업도 해야 되고 예. 뭐 추가적인 게 있는지 조사를 막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하남교산 신도시 이쪽은 예. 백제 문화권으로 해서 예. 몽촌토성 뭐 이쪽 맞아요. 옆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는 뭐 파면 문화재가 나온다라는 아.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보상 절차가 통과돼도 문화재 쪽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 분양하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면 오늘부터 펜스 치고 착공 들어가도 3년입니다. 입주까지. 맞아요. 보통 그렇죠. 네, 예. 최소 보통 그 정도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또 만들고 커뮤니티 예. 시설도 만들어야 돼서 예. 땅을 파면 팔수록 공기가 길어지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당장 오늘부터 보상 다 끝나고 펜스 치고 한다고 해도 3년인데 택지 조성도 해야 되죠. 예. 뭐 그다음에 도로랑 뭐 상하수도도 깔아야 되죠. 그리고 그 택지도 자체도 또 분양해서 또 거기서 업체 선정하고 거기서 또 시공 착공 들어가고 하면은 예. 이게 23년에 입주가 되겠느냐. 아. 입주는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뭐 시공 뭐 건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이 3년 안에 아파트가 지금은 그냥 논밭이고 산인데 3년 안에 입주는 어렵다. 예. 그럼 현실적으로 뭐 모든 게 이제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다 된다고 해도 한 6, 7년. 네. 뭐 길어지면 10년. 그래서 실제로 2기 신도시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입주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 이게 지금 뭐 유일하게 신축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정책이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네. 라고들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예. 그 중에 상당수의 물건은 임대부, 환매 조건부, 네. 지분 적립형 이런 걸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의 그 실망감은 좀 더 커지겠죠. 내 집 마련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청약에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바로 또 이 수요자로 변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네, 그렇죠. 쪽에. 지금 그 하남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전세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네. 한 6개월, 7개월 새에 거의 뭐 2배 정도 올라가는 단지들도 많아요.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청약을 하려면 당해 지역이라고 해서 네. 그 지역 그 거주를 도시 해야죠. 안에 거주를 그렇죠. 해야 예. 네. 또 약간 우선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하남에 살고 싶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예, 예. 3기 신도시를 청약하기 위해서 하남에 전세를 우선 얻고 아. 꼭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한 1년만 버티자. 예, 예. 청약이 이제 올해 6월이면 뭐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전 청약이 최대 6만 호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청약 경쟁률이 당연히 1대1은 아니겠죠. 예.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대기 수요자들, 그러니까 나는 3기 신도시에 당첨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뭐 추정컨대 뭐 30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30만 가구 이상이 됐고. 오히려 지금 매수 수요라기보다는 대기 수요로 지금 빠져 있는데 네. 오히려 사전 청약이 이제 확정이 되고 네. 6만 명은 당첨, 나머지 뭐 20몇만 명은 탈락. 이게 결정이 돼 버리면 네. 그 수요들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3기 신도시가 추가 분양을 할 수는 계속 있겠지만 총 30만 호니까 아직 20몇만 호가 더 남아 있긴 하지만 그거를 언제 기다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매수 수요로 전환이 될 수 있어서 네. 올 하반기가 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